안녕하세요. 언제나 사연을 듣고 있는 애청자예요. 항상 다른 분들이 올려주시는 인생 이야기만 들으면서도 이렇게 내 이야기를 하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자녀가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자녀분과 사이는 어떠신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눈꼴 시리다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우리 아들아이와 사이가 참 좋아요. 속 한 번 썩인 적 없고 그저 묵묵히 성실하게 자기 할 거 하면서 자라준 제 아들. 저는 아들 아이를 가슴으로 낳았어요. 결혼한 적 없었지만 저는 어느 날부터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요. 오늘은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 아들 아이와 제 앞에 펼쳐졌던 기적 같은 일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야. 세상에 누가 이렇게 추운 날 애를 여기다 두고 갔어. 아유, 못 살아, 정말. 얘, 너는 얼른 골목 좀 나가봐. 애 엄마든 아빠든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가, 여기서 왜 이러고 있니? 응? 못 살아, 정말. 사람들 정말 너무하네. 기를 자신이 없으면 조심했어야지. 엄마, 일단 애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있어. 애 몸이 너무 차다. 제 나이 고작 25살. 누군가 저희 집 앞에 아이를 두고 갔어요. 아직도 그날이 기억이 나고는 해요. 이따금씩은 그날 있었던 일이 그대로 꿈에 나타나기도 하죠.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연애도 하지 않고 오로지 엄마와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열심히 돈을 벌고 있었죠. 엄마는 당시에도 하숙집을 운영하셨고요. 그런데 그런 저희 집 앞에 일면식 없는 갓난장이 아이가 놓여 있었어요. 너무 작은 그 아이는 울음소리도 내지 않은 채 추운 날씨에 파래진 입술로 저와 엄마를 바라보았죠. 남이 버리고 간 애를 네가 왜 걷어서 키워? 너 혼자 길 막히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정말? 너 엄마 속 뒤집히는 꼴 볼래? 네가 왜 이 아이를 거둔다는 거야? 아유, 당장 고아원에 갖다 주라니까. 엄마, 내 성격 몰라서 그래? 내가 기르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나는 이 아이 기르는 거야. 이 어린애를 어디다 갖다 맡기라는 거야, 자꾸. 저는 결혼도 하지 않고 남편도 없이 혼자 아이를 기르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 무슨 용기로 그랬는지 어린 나이에 제가 그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출산 한번 해본 적 없는 몸으로 아이를 거두겠다는 저를 보면서 저희 어머니는 정신 나간 거 아니냐 하시며 아이를 제게서 억지로 떼어내려 했어요. 하지만 정말 희한하죠. 아이를 놓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문 앞에 있던 그 아이를 안아드는 순간 아이가 저를 보던 그 반짝이는 눈과 조망만한 손으로 제 옷깃을 잡던 그 감촉을 차마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알 수 없는 모성애를 느꼈듯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그저 안타까워 하셨어요. 한때는 엄마의 모성애가 저와의 사이를 갈라놓기도 했죠. 엄마 정말 미쳤어? 지훈이 어디다가 둔 거야? 애한테 왜 그래 정말? 애가 무슨 죄라고 애한테 그러는 거냐고. 너도 나한테 새끼야. 내 새끼 아직 앞길도 창창한데 발자에도 없던 자식 기르겠다고 한창 연애할 나이에 연애도 안 한다. 결혼도 안 한다. 내 자식이 집에 들어가는 거 안 먹고 아껴가면서 남 자식 키우는 거 보는 내 마음은 어떻겠냐? 그러는 엄마는 내 마음이 어떨지 생각이나 해봤어? 지훈이 당연히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안 먹더라도 지훈이 잘 먹이고 싶은 거지. 엄마가 내 생각하는 것처럼 나도 지훈이 생각해. 그러니까 지훈이 어디 있는지 말해줘. 말하라고. 결혼도 하지 않고 연애도 안 하면서 혼자 아이를 키워가며 열심히 살던 중에 아이를 잠시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저희 어머니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말이에요. 지금도 어머니는 그 당시에 당신이 왜 그러셨는지 그저 후회스럽다고 하시곤 합니다. 엄마는 제가 지방으로 2박 3일간의 출장을 다녀온 사이 아들 아이를 어딘가에 보내두고 왔어요. 그건 다름 아닌 보육원이었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채냐고요?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들아이가 저희 방 화장대 귀퉁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사랑해요 라고 메모를 적어두었더라고요. 마치 숨겨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걸 보자마자 알아챘죠.
우리 엄마가 무슨 짓을 했다라는 것을 말이에요. 제가 계속 추궁을 하자 엄마가 오열하듯 소리를 지르며 이야기하시더군요. 내 딸내미가 핏줄이 어딘지도 모르는 어린 놈 하나 때문에 시집도 못 가고 연애도 안 하고 돈만 벌러 다니는 걸 보는 내 속이 좋겠냐? 너 지훈이 그놈 키우면서 엄마 마음 안다고 했지. 그럼 네가 그 녀석 거두는 거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냐? 엄마 마음 다 안다면서. 내 자식이 뻔히 가시밭길로 걸어가는 거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두냐? 그런데 엄마도 그 말을 하시면서 괴로우셨었나 봐요. 땅바닥을 치며 엉엉 우시더니만 이내 저를 앞세워 아들아이인 지은이를 맡겨둔 보육원으로 가셨어요. 저보다도 더 빠른 걸음으로 보육원을 향해 걸으셨죠. 아무리 밀어내려 해도 할머니 하며 재롱을 부리고 안기는 지훈이를 엄마도 마음으로까지 밀어내지는 못하신 것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보육원에 가보니 지훈이가 있었어요. 그레이스는 지금도 그 당시에 아들아이의 모습이 눈에 선해 가슴이 미어지네요. 그 어린아이가 세상 쓸쓸한 모습으로 멍하니 하늘을 보고 앉아 있었어요. 지훈아, 지훈아, 엄마야, 엄마. 아가, 할미가 잘못했어. 아가 얼른 일로 와. 아이가 저와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달려와 안길 줄 알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아들이 저를 보고도 제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김지훈, 너 엄마한테 안 올 거야? 얼른 와, 김지훈. 엄마한테 오라고. 마치 내 아들이 도망이라도 갈 것 같아서 저 역시 이성을 잃고는 인류아라고 소리를 쳤던 것 같아요. 그 소리로라도 아들아이를 붙잡고 싶어서 말이에요.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니 그제야 아들아이가 쭈뼛쭈뼛거리며 제게 오더라고요. 그렇게 쭈뼛거리며 걸어오는 아이의 얼굴에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었죠. 내가 있으면 엄마가 행복해질 수가 없대. 아가, 할머니가 잘못했어. 아가, 이 할미가 우리 지훈이한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억장이 무너지는 말이었어요. 엄마는 지훈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사과를 하셨죠. 할머니가 잘못했다고 말이에요. 저희 엄마의 울음에 그제야 아들아이도 엉엉 울더군요. 세 가족이 서로를 끌어안은 채 그 보육원 운동장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와 엄마, 지훈이는 다시 한 가족이 되었죠. 그리고 맹세했어요. 2번 다시 내 아들 지훈이를 잃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너는 아들 하나 잘 둬서 이게 무슨 복이라니? 우리 집 꼴통은 내가 돈을 그렇게 들여도 결국에는 재수야, 재수. 지훈이는 어쩜 그렇게 애가 손도 안 가게 잘 자랐나 몰라. 야, 너는 진짜 어디 가서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다는 소리 하지 말어라. 아이고, 당연하지. 내가 지훈이 키우면서 힘들었던 적?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어. 우리 지훈이가 나 닮아서 머리가 어지간히 좋아야지. 우리 엄마도 지훈이 대학 얘기 듣고 지금 미용실 달려갔잖아. 미용실은 왜? 어머머, 아이고 내가 못 산다. 왜기는 왜야. 동네 아줌마들한테 지훈이 자랑하려고 간 거지. 하여간 내가 못 살아. 저의 마음을 알아준 것일까요? 학원 한번 다니지 않고 그렇게 성실히 열심히 공부를 하던 아들아이는 학교 공부만으로도 서울대에 척하니 들어갔어요. 저보다도 저희 엄마가 더 신이 나서는 아주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니셨죠. 현수막을 만들어 걸겠다고 하시는 거를 아들아이가 할머니 제발 그만하라 하며 말렸을 정도였으니 말이에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좋은 일 뒤에는 꼭 그와 반대되는 일이 따른다. 그날도 그랬어요. 아들아이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듣고 세 식구가 단란하게 외식을 했죠. 룰루랄라 신나게 집에 들어서던 그날, 평생에 한 번쯤은 꼭 만나보고 싶었으니 한편으로는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을 제가 결국 마주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랑 먼저 들어가 있어. 엄마는 맥주 좀 사서 들어갈게. 우리 아들이 이제 성인 되는데 엄마랑 할머니랑 같이 술 한잔 해봐야지. 얼른 들어가 있어. 엄마, 내가 같이 안 가도 되겠어? 밤이라 위험한데. 아이고 괜찮아. 가로등불이 이렇게 훤한데 무슨. 할머니 모시고 얼른 들어가 있어.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고.
이제 성인이 될 아들에게 맥주 한잔 하는 법도 알려줄 겸 해서 편의점으로 신나게 걸어가려 하는데 아니 웬 중년 여자가 나타나서 제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 우진이 엄마예요. 네?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놀랬죠. 웬 이상한 여자인가 싶었네요. 우진이? 우진이는 또 누구인가? 저는 제 앞에 서 있는 그 의문의 중년 여자한테 사람 잘못 보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 여자를 지나쳐 가려 했어요. 요즘 세상이 워낙 험해야 말이죠. 그래서 괜히 모르는 사람이랑 말 길게 섞을 필요 없다는 생각에 지나치려 하는데 그 여자가 제 옷깃을 붙잡더라고요. 어머,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죄송했습니다. 저의 외마디 외침, 그리고 그 중년 여자의 사과. 그러면서 제가 눈을 감는 그날까지 잊지 못할 그날의 그 여자가 이야기하기 시작하더군요. 빨간 대문집 17-9번지요. 겨울에 아이 하나 놓여 있었죠. 아이가 덮고 있던 거 하얀색 니트였고요. 저는 늘 상상했었어요. 만약 내 아들 아이의 친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하나를 말이에요. 내 아들을 왜 그렇게 버렸냐고 화를 내야 할까? 아니면 아들 아이가 자라온 이야기를 먼저 해줘야 할까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그런 상황에 놓이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아무 말도 못하는 사이에 그 여자가 먼저 제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것도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우진이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리 지훈이 이름이 우진이었어요? 왜 우리 지훈이 그렇게 버리고 갔어요? 사지육신 멀쩡했으면 어떻게든 애 잘 키웠어야죠. 그 어린애를 그렇게 추운 날에 남의 집 앞에 두고 가는 게 애 엄마가 할 짓이에요? 만약에 나쁜 사람들이 우리 지훈이 어떻게 했으면요? 순간적으로 너무나 화가 났어요. 아이를 직접 낳지 않은 채 기르기만 했던 나도 이렇게 아들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저릿하고 애틋한데 아이 친엄마라는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는지 해서 말입니다. 화를 내는 제게 그 여자는 말했어요. 좋은 분들 같았어요. 좋은 분들 같아서 믿어도 되겠다 싶어서 우리 우진이 두고 갔어요. 저 그 집 하숙생이었어요. 3년이나 살았었는데 기억 못 하시죠? 예? 하숙생이요? 저희 집에서 하숙을 했었다고요? 언제요? 우진이 낳기 3년 전까지 계속 거기서 하숙했었어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이 너무 좋아서 취업하기 전까지 계속 거기서 있었어요. 세상에, 지은이의 친모는 다름 아닌 저희 엄마가 운영하시던 하숙집의 하숙생이었던 거예요. 지은이 친엄마 말로는 자기가 거기서 대학 졸업을 하고 취업이 되어서 이사를 나갔는데 그 사이에 남자를 만나 아이를 가졌다고 했죠. 그 여자가 이야기하는 저희 하숙집의 구조나 운영 방식이 너무나도 정확했기에 더 의심할 것도 없었어요. 그럼 애 아빠도 있었던 건데 왜 우리 지훈이를 낳아서 기를 생각은 않고 애를 그렇게 버렸어요? 뭐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우진이 아빠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 본처되는 사람이 우진이 가진 거 알고 그걸로 우진이 거론하면서 협박을 하는데 아이 지키는 게 먼저니까. 지은이 친엄마 입에서 나온 말을 듣는데 같은 여자로서 저 여자도 참 힘든 인생 살았구나 싶었네요. 그렇잖아요. 사랑해서 아이까지 갖게 된 남자가 알고 보니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거기다 그 남자 부인이라는 사람이 뱃속에 아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니 더 선택할 방도가 없었겠죠. 지은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본처가 알았다가는 아이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는데 대체 그 본처라는 여자가 무슨 협박을 했길래 사람이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했어요. 우진이를 지훈이라고 부르면서 기른 건 저니까 저는 지훈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찾아온 게 우리 지훈이 보려고 온 거예요? 우리 지훈이한테 그럼 친엄마 이야기해줘도 괜찮아요? 아이 얼굴 안 보고 싶어요. 우리 지훈이 정말 잘 자랐어요. 속 한번 썩인 적 없고 친구들 위할 줄 알고 정말 잘 자랐어요. 지훈이도 제가 친엄마 아닌 거 알아요. 그럼에도 아이를 버린 친엄마의 행동이 미웠지만 아이에게 친엄마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렇기에 지훈이 친엄마한테 아이를 만나보지 않겠냐 제안을 했죠. 저의 말에 지훈이 친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아이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제가 엄마로서 무슨 자격이 있다고 아이 앞에 나타나겠어요. 괜히 아이 앞에 나타나서 아이한테 실망감 안겨주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지훈이 절대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고 비교하는 아이 아니에요.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아들아이의 친엄마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엄마 자격도 없는 내가 아이한테 이제야 나타나 혼란을 주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제게 쪽지 하나를 내밀지 뭐예요? 여기로 찾아가 보세요. 단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 찾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이에요. 아, 이건 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했네요. 그 쪽지에는 웬 주소지와 간단한 문구 같은 게 적혀 있었죠. 꼭 가지고 계시다가 정말로 필요하실 때, 너무 힘들 때 그 쪽지 들고 찾아가 보세요. 제가 다른 건 해드릴 게 없지만 그건 꼭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그래요. 뭔지는 모르겠다면 명심할게요. 그런데 정말 후회 안 하겠어요? 지훈이 서울대에도 들어갔어요. 나중 생각해서 후회 안 하는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싫다면 나도 더 이상은 이야기 안 할게요. 나중을 생각했을 때 후회 없이 좋지 않겠냐 재차 물었지만 지훈이의 친모는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면서 이렇게 멀리서 본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고는 자리를 떠났어요. 제게 자신의 연락처를 남겨주고서 말이에요. 그게 지훈이 친모와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저는 마치 꿈이라도 꾼 것처럼 지훈이 친모와의 만남 이후 다시 일상생활에 접어들었어요. 대학에 들어가고 1년 뒤 아들은 군입대를 하게 되었죠. 아이고, 내 새끼. 이거를 어떻게 보내나 그래. 아가, 너 가서 네 선임들이 너 못 살게 굴면 당장에 전화해. 응? 알겠지? 아이, 요즘 그런 거 없어, 할머니. 걱정하지 말아요. 엄마랑 할머니 두 분이서 잘 계셔주기만 하면 나는 군 생활할 때 힘들 거 하나 없어. 아들, 잘 다녀오고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응? 엄마랑 할머니 너 걱정 안 하게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너도 잘하고 있어. 아휴, 엄마 그만 울어. 들어가는 내 마음 불편하게 왜 그래? 연병장에 서서 씩씩하게 인사를 하는 아들아이를 보면서 저희 엄마는 엉엉 우셨어요. 저라고 눈물이 안 나왔겠어요? 정말이지 혀를 씹어가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거 간신히 참았어요. 아들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오히려 더 씩씩하게 인사를 하고는 뒤돌아서서 걸어가더군요. 씩씩하게 뒤돌아서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엄마와 저는 그저 우리 아들이 씩씩하고 무탈하게 군 생활을 하고 전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불행 같은 것은 남일이라고만 생각을 한지 말이죠. 하지만 이 사고라는 건 정말 누구한테나 찾아올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저희 가족도 그 사고라는 걸 피하지 못했죠. 예, 그 고춧가루 좀 태워서 줘봐.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갑자기 왜 태워? 아유, 오늘 꿈자리가 영 사나워서 그래. 원래 기분 나쁜 꿈 꿨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꿈이라고 재수없는 꿈을 꿔가지고. 아휴. 엄마가 재수없는 꿈을 꿨다고 한 그날 고춧가루도 태워서 마당에 뿌렸는데 그 나쁜 일을 완벽히 떨쳐내지는 못했었나 봐요. 엄마가 꾼 그 재수가 없는 꿈. 우리 아들이 엄마 꿈에 나와서 신발을 잃어버렸다면서 그렇게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신발을 잃어버렸다면서 아들이 발이 시리다면서 엉엉 우는데 저희 엄마가 신발을 못 찾아주셨다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전화벨이 울렸고 상상치도 못했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아니, 얘네들이 자기네들이 가고 싶어서 간 건데요. 나라에서 불러서 나라에서 오라고 해서 이 젊은 애들이 간 건데. 어떻게 애들을 그렇게 사지로 몰아넣을 수가 있어? 정말 죄송합니다. 야간 행군이 워낙 위험하다 보니. 위험하면 애가 다쳐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요. 아침 일찍 받은 그 연락은 아들이 군대에서 야간 행군을 하다가 굴러 떨어져 심하게 다쳤다는 연락이었어요. 말이 야간 행군이지 야간 산행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요. 군에 들어가면 이런 훈련도 하는 거 당연히 알고 있는데 문제는 야간 행군이 아니었어요. 야간 행군을 하기 전 저희 아들이 컨디션이 난조하고 열이 나고 어지럽기까지 하고 여튼 몸이 안 좋았대요. 그런데 저희 아들 말은 들어주지 않고 그대로 행군을 시켰다가 이 사달이 난 거였죠. 구비구비된 산길, 그 좁은 길을 훈련병 아이들이 한 줄로 올라가고 있었고 어지러움과 졸음을 이기지 못한 아들은 그대로 굴러 떨어졌던 겁니다. 아프다는 말을 외면하고 훈련을 시키니 당연히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국군수도병원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일반 사설병원으로 이동을 했어요. 걷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내 모든 걸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자식이 걷지를 못할 수 있다니. 그 말에 눈앞이 까맣게 되었고 머릿속에는 누가 안개를 끼얹은 것처럼 온통 뿌옇게 되어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큰 병원에 가면 괜찮겠지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죠. 긴급 수술이라는 걸 하고 싶어도 당장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말았어요. 아니, 의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저희 엄마 말씀대로 의사가 많은데 왜 수술을 못 하냐고요. 말 그대로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후회를 했네요. 내가 엄마 말대로 결혼이라도 했다면 지금 이 상황에 내 옆에 남편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거의 혼절하기 직전 상황까지 갔고요. 저 역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죠. 지훈이 친모가 나타나주고 간 쪽지가 떠올랐어요. 여기로 찾아가 보세요. 단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 말과 함께 말이에요. 저예요, 저. 지훈이 엄마. 그때 준 쪽지 주소 거기로 가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지훈이가 다쳤어요. 그런데 수술할 병원이 마땅치 않아서 저 일단 쪽지에 적어준 곳으로 가고 있어요. 확실한 거 맞죠? 맞아요. 아니, 우리 우진이 많이 다쳤어요? 아니, 지훈이 많이 다친 거예요? 일단은 일부터 해결하고 제가 연락드릴게요. 내 아들이 당장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이나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가 있겠나 싶었네요. 저는 아들 친모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뒤에 서둘러 그 쪽지를 찾아내었고 쪽지를 쥐고서 쪽지에 적힌 주소지로 향했어요. 쪽지에 적힌 주소지를 따라가면서 드라마에 나올 법한 궁궐 같은 집이라던가 대기업 회장이 살고 있는 곳은 아닐까 하는 기대도 있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든 내 아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였고요. 그리고 도착한 그곳은 회장님의 집도 궁궐 같은 집도 아닌 그저 평범한 주택이었어요. 저는 주택의 벨을 무작정 눌렀죠. 누구세요? 지훈이, 아니, 저 우진이 엄마예요. 인터폰 너머에서 나오는 중년 여자의 목소리에 저는 다급히 아들아이의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해도 인터폰 너머의 중년 여자는 영문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쪽지에 적힌 문장을 말했죠. 그러자 잠깐의 정적이 흐르더니만 문이 열렸고요. 저는 그제야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 우진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이쪽으로 오면 된다고 해서요. 참네. 내가 기가 차서?
집안에 들어서니 겉보기와는 다르게 꽤 고급스러운 가구도 많았어요. 집안에는 그 중년의 여자와 저 둘뿐이었죠. 저는 구구절절하게 설명하고 싶지 않아 쪽지를 들이밀고 이야기했어요. 중년 여자는 그 쪽지를 받아들고는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제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와중에 자기 아들 몫은 찾으러 왔네. 얼굴 많이 변했다. 어쩌면 세월이 지나도 뻔뻔한 거는 안 변하나 보다. 자존심도 없니? 그렇게 돈이 궁했어? 저건 또 갑자기 웬 반말인 것인지 지은이 침묵한 이야기가 있었기에 저는 그 여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중년의 여자는 제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흥미로운 표정을 보이는 듯 했죠. 지금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온 거는 지훈이 친엄마가 쪽지를 줘서 거기에 적힌 대로 온 거예요. 저는 지훈이 길러준 엄마고요. 지금 우리 지훈이가 군대에서 사고를 당해서 하반신 마비가 오게 생겼어요.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저기 우리 지훈이 좀 도와줘요. 그 쪽지를 그쪽 아들 친엄마라는 사람이 줬다는 거예요? 지금 나랑 뭐 스무고개 하자는 거예요? 일단 내 아들 문제부터 해결하라고요. 여기 오면 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온 거잖아요. 해결하라고 우리 지훈이. 무슨 놈의 스무고개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당장 아들 몸이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계속 뭐가 어떻다느니 질문을 해대는 그 여자 꼬락서니가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제야 그 여자는 제 말을 듣고 움직이더군요. 그 와중에 느릿느릿 아주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 중년 여자는 전화를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에게 차갑게 뭐라 하더니만 전화를 이내 끊더군요. 전화했으니까 됐죠. 그 쪽지나 줘요. 그쪽이 전화를 한 거랑 내가 이 쪽지 주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지훈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뜸 쪽지를 달라는 중년의 여자를 보면서 직감적으로 이 쪽지를 건네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자 아주 웃기는 사람이네. 다짜고짜 남의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 아들 살려내라고 그래서 내가 도와줬잖아요. 그럼 그쪽도 나한테 뭔가를 해야지. 그 쪽지 내놓으라니까요. 이제 해결될 거니까 그 쪽지 달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해결된 거냐고요. 그걸 말을 해야 내가 주든가 말든가 하지. 제가 그 여자와 쪽지를 두고 실랑이를 하는 그 잠깐 사이가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 있지 않아 또 중년의 남자가 집으로 황급하게 들어왔어요. 바로 알 수 있었죠. 그 사람이 지훈이의 아빠라는 것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년의 여자가 지훈이 친엄마가 말했던 그 남자의 본처라는 것도 금방 알아챌 수 있었어요. 중년의 여자는 지훈이 친아빠가 등장하자 더욱더 다급하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그 쪽지를 갈갈이 찢으려고 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저 사람 왔으니까 쪽지도 더는 필요 없잖아요. 좀 줘요. 저는 일단 직감적으로 그 쪽지를 지켜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잡으려 하는 쪽지를 획 낚아채 뺏어서 제 주머니에 넣었죠. 그리고 그제야 그 쪽지에 적혀있던 내용이 이해가 되었어요. 왜 순순히 본처라는 여자가 자기 남편을 불러줬는지도 말이죠. 그 쪽지에 적힌 내용이 뭐였는지 궁금하시죠? 쪽지에 적힌 내용은 이러했어요. 지현철이라는 남자의 이름과 함께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리고 어느 산부인과 딸 1명이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중년 여자의 안절부절 못한 표정을 보면서 집안에 들어선 지훈이 아빠에게 그 쪽지를 건네며 보여줬어요. 중년의 남자는 표정이 싹 굳어지더니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와이프를 바라보더군요. 당신이 그러면 그렇지. 우선 아이는 병원으로 같이 가시죠. 여보, 누가 더 당신이랑 오래 살았어? 나 아니야? 그럼 당신이 내 말을 들어야지. 성이 그년 말을 들을 거야? 그년이 어디서 어떻게 굴러먹었는 줄 알고? 어디서 어떻게 굴러먹었는지 모르겠는 건 성이가 아니라 당신이었겠지. 이제야 속 시원히 이혼할 수 있겠네. 그래?
그러면 유전자 검사하자고. 그러면 되겠네. 왜 그거는 또 망신살 뻗칠까봐 싫어. 인간 같지도 않은 거. 순식간에 중년 여자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그 여자는 저와 함께 그 집에서 나서려는 지훈이 친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울며불며 매달리는 중년 여자에게 지훈이 친부는 저런 말을 했죠.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었으나 그 둘이 말하는 성이라는 여자가 지훈이의 친모라는 것 정도는 알아챌 수 있었어요. 야, 여보.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이거 지금 당신이 오해하고 있는 거라니까. 무슨 오해? 내가 뭘 오해하고 있는데? 아유, 오해고 나발이고 그건 나중에 둘이 알아서 하고 일단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한다니까요. 내 말을 뭘로 들은 거야 도대체가. 더 이야기하며 시간을 끌 것이 없었기에 저는 지훈이의 친부를 이끌고 아들이 있는 병원으로 서둘러 향했어요. 병원으로 함께 향하면서 지훈이의 아빠는 어딘가로 계속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화로 인해 저희 아들 지훈이는 곧장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심지어는 지훈이의 친부라는 사람이 직접 그 수술을 진행했고요. 수술은 잘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전에 병원에서 조금 오버해서 말한 것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수술 들어가 보니 다행히 말씀해 주셨던 그것보다는 심하지 않아서 시간이 덜 소요되기도 했고요. 제가 정형외과에 살아서 이거 참 천운이 따른 것 같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아닙니다.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알고 보니 지훈이의 친부는 큰 정형외과를 운영하던 사람이었어요. 지훈이의 친부는 정형외과를 운영하면서 꽤나 큰 자금을 돌리는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우리 지훈이도 그 사람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빠르게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죠. 말 그대로 저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어요. 만약 지훈이 친엄마가 나타나서 그 쪽지를 주지 않았었더라면, 지훈이 친부가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지훈이가 수술을 제때 받지 못하고 큰일을 겪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이것저것 삼박자가 다 떨어져 맞았는데 저는 이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걸 직접 체험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했죠. 그래도 친엄마와 친아빠 덕에 우리 지훈이가 인생을 되찾은 것인데 연락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훈이 친모에게 연락을 했죠. 지훈이가 수술이 정말 필요했었는데 적어주셨던 쪽지 덕에 해결했어요. 지훈이 친아버지 되시는 분이 직접 수술해줬고요. 이전 병원에서 좀 오바해서 얘기한 거지 그래도 수술해서 치료되는 상황이었더라고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우진이 아니 지훈이 잘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지훈이의 친모는 아들아이가 괜찮다는 소식에 수화기 너머로 한참을 울었어요. 같은 엄마로서 아들아이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알았기에 저 역시도 한참을 숨죽여 울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겨 지훈이 친모한테 물어봤어요. 대체 그 쪽지가 무엇이길래 대뜸 정부인과 친부가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이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훈이 친모에게서 들은 말은요. 가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자가 지연철이라고 제 대학 선배랑 내연관계였어요. 우진이 아빠랑 결혼 생활하면서도 내연관계로 계속 지냈다고요. 그 여자가 우진이 아빠랑 사이에서 낳은 딸? 그 사람 딸 아닌 거 제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알아서 우진이 잘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나.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는 건가 싶으시죠?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인지 의아했네요. 지훈이 친엄마의 말대로라면 지훈이 친아빠의 정부인이 불륜을 저질러서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정부인이 만나는 내연남이 그게 괘씸했었나 봐요. 자기랑 사이에서 딸을 낳은 건데 그 여자가 지훈이 아빠랑 이혼하지 않으니까
그게 괘씸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말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지훈이 아빠 정부인이랑 만나고 있는 내연남이라면서 말이에요. 참 아주 가관이더군요. 자신의 딸을 낳았음에도 자기랑 만나는 여자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자 화가 난 내연남은 그 사실을 지훈이 친부의 아이를 가진 지훈이 친모에게 발설한 것이었고, 때마침 정부인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던 지훈이 친모는 그 내용을 기록해둔 것이었어요. 이건 뭐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 동물의 왕국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정부인이라는 여자의 친정이 일수를 하는 집안이라 돈이 많았었는데, 일수를 하다 보니 검은 손들과 관련되어 있었고, 정부인은 자신의 비밀을 갖고 있는 지훈이 엄마한테 지훈이를 앞세워 협박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선택했던 곳이 그 집이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신데 제가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하숙집밖에 없었거든요. 네,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해서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지훈이 친엄마의 인생이 참 기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 여자 덕에 저는 우리 지훈이를 만나게 되었으니 한편으로는 제게 고마운 사람이 지훈이 친모인 것이죠. 어찌되었든 아들아이 친엄마가 건네준 쪽지로 하여금 아들은 무탈하게 퇴원을 할 수 있었어요.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훈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다친 탓에 의가사로 전역을 하게 되었죠. 아들이 의가사로 전역을 하게 된 것처럼 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당신이랑 그년 가만둘 것 같아? 왜 니들 둘이 나타나서 내 인생을 망치는 건데? 니들 때문에 우리 딸도 지금 충격받아서 정신과 약을 먹네 마네 난리야. 알아? 니들 나랑 우리 딸 인생 어떻게 책임질 거야? 당신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내가 그냥 둔 줄 알아? 당신이 나한테 육지거리하고 협박하는 문자 보내온 거 내가 그거 다 저장해 뒀어. 네가 결혼 생활하면서 불륜 저질러서 그 죄값 받는 걸 왜 나한테 난리야? 지훈이 친엄마를 협박했던 그 본처 있죠? 그 여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얼마나 쌩 난리를 피웠는지 몰라요. 그 여자가 난리를 피운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지훈이 친아빠 역시 크면 클수록 자기와 닮지 않은 딸아이를 보면서 늘 본처와 부딪혀 왔으나 사회적 위치와 체면상 차마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어서 쇼윈도 부부처럼 살아왔었는데, 제가 갖고 온 쪽지 덕에 모든 것을 알게 되었고 본처와 이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본처는 자기가 이혼을 당할 위기에 놓이자 자기 화를 저한테 푼 것이었죠. 제가 가만히 있을 리 있겠어요? 그 여자가 보내온 협박성 메시지, 욕설이 가득 담긴 전화를 죄다 녹음하고 캡처해두면서 증거를 모아두었네요. 그리고 그걸 토대로 그 여자를 고소했어요. 제가 이런 부탁드리기에 죄송스러운 건 알지만 꼭 필요한 일이어서요. 그 사람 분명히 제 연락은 안 받을 게 뻔해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훈이 엄마한테 연락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훈이 친엄마한테요? 왜요? 그게 제가 이번에 그 여자랑 이혼을 하면서 증언 같은 게 좀 필요한 상황에 놓여서요. 지훈이 엄마가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모든 내막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를 좀 도와줬으면 하거든요. 본처라는 여자가 저한테 고소를 당하던 와중에 지훈이 친아빠라는 사람은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혹시 지훈이 친모와 연락을 하냐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본처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증언이 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네, 그 증언을 해줄 증인으로 지훈이 친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자기가 이미 이전에 지훈이 친모한테 연락을 취하긴 했었는데 자기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서 말이에요. 그게 좀 껄끄러우시면 혹시 사모님께서 좀 나와주실 수 있으실지 해서요. 어쨌든 사모님이나 지훈이 친엄마나 그 쪽지에 적힌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으시네요.
역시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본처라는 인간이나 지훈이 친아빠라는 인간이나 똑같은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렇지 않나요? 저는 하도 기가 차서 헛웃음을 짓다가 지훈이 친아빠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아, 예? 지금 뭐라고?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으시다고요. 우리 지훈이 수술해 준 거는 고맙다만 이전까지는 지훈이 친엄마 찾을 생각도 안 하다가 이러시는 게 참 그러네요. 저 지훈이 엄마 연락처 몰라요. 그런 건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딱 잘라서 저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욕이라도 섞어서 쓴소리 해주고 싶었다만 그래도 내 아들 고쳐준 사람이니 그것까지는 참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지훈이 친아빠라는 인간 자기도 껄끄러웠는지 알겠다고 하고 이야기를 접더라고요. 그러면서 괜스레 지훈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회복하는 데 지장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는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아이 친아빠라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이를 위해서 그런 수술을 하고 당연히 아이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를 무슨 선심 쓰듯이 이야기하는데 정말 재수가 없었어요. 그 뒤로 아들이 무사히 회복을 하고 퇴원을 하기는 했어요. 그 뒤로도 지훈이 친부는 애를 위해서 뭘 해주겠다 연락을 해왔지만 지훈이가 거절을 했네요. 아들, 너 수술 받은 거 말이야. 그거 우리 지훈이 친아빠가 해주신 거거든. 엄마가 너한테 말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이제는 그 사람한테 더 도움받을 일 없지? 없는 거지? 당연하지. 그때야 너 당장에 수술 받는 게 우선이었으니까 엄마가 그런 거고. 저는 아들에게 솔직히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친아버지가 수술을 해주신 거다라고요. 지훈이 역시 어릴 적부터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었죠. 제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의연했어요. 다만 앞으로 더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 있는 거냐 묻더군요. 그럴 일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 대답을 듣고는 그럼 됐어 라는 말을 하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행동을 했어요. 딱 한마디를 남기기는 했었네요. 앞으로 더 도움받아야 할 일 없다고 엄마가 얘기했으니까 말할게. 나는 내 친아빠라는 사람한테서 그 어떠한 도움도 받고 싶지 않아. 대신 나도 정말 열심히 노력할게. 아들아이는 저 말을 하고는 그 다음부터 미친 듯이 취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 물으니 수술비 갚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 아들을 굳이 말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아들이 자신이 그런 행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 답을 해주는 순간 저도 할 말을 잃었기 때문이었죠. 내가 친엄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어떠한 정도 없지만 그래도 남자라면 아빠라면 자기 아이까지 가졌던 여자가 사라졌는데 찾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데 그래놓고 자기 이제 이혼하는데 유리하려고 엄마랑 내 친엄마라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연락을 했다고? 나는 그런 사람 도움 받고 살고 싶지 않아. 아들의 입장은 단호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도 아들과 같은 생각이었기에 그러자고 했죠. 그렇게 아들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꾸준히 과외 아르바이트까지 했네요. 그러면서 그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자기 친아빠라는 사람한테 수술비를 보냈죠. 그 인간 그 돈을 또 그대로 받더라고요.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돈만 꿀꺽 받아갔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있으나 마나한 인간이니 그냥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로 살기로 했어요. 다만 한 사람이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엄마가 설날에 집에 와서 같이 떡국도 먹으면서 명절 같이 보내자고 해서요. 지훈이도 그러면 좋을 것 같다고 했고요. 시간 어때요? 어머님이 오라고 하시는 거면 없는 시간이라도 쪼개서 가야죠. 갈게요. 안 그래도 어머니 드리고 싶어서 보리굴비도 주문했거든요. 그거 들고 그럼 찾아갈게요. 저 지훈이도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말아요. 지훈이도 그러면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럼 설날에 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다음 주에 봐요.
그리고 제가 나서서 지훈이와 지훈이 친엄마를 만나게 해주었어요. 같은 엄마로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크고 감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훈이 친엄마에게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그 뒤로 저희들은 명절이나 생일 때면 저희 엄마까지 함께해서 총 4명의 식구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묻고 지내고 있어요. 지훈이 친엄마는 저희 엄마를 마치 친정엄마처럼 여기며 딸같이 살뜰히 굴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저의 인연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운명 그리고 인연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우연히 아들을 만나고 아들이 제 인생에 나타나면서부터 운명과 인연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운명과 인연이 존재했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럼 처음으로 쓴 저의 이야기를 여기서 마무리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